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운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철학 유학. 오늘의 철학자는 주자가 되겠습니다. 주자의 프로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까지 살았던 중국 남송시대의 유학자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수용해서 인간과 만물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주자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성리학은 이와 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세계 만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새로운 학문체계입니다. 이후 성리학은 동양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주의집, 주자, 어류 등이 있습니다.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수용해 인간과 만물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주자학,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입니다. 주자의 양력이었습니다. 유학, 철학의 반열에 올린 주자에 대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유학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키다. 유학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킨 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부터 약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기원전 202년에서 기원 후 220년까지. 을의 시대 말기에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듯이 한나라 말기 후한 25년에서 220년에도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유명한 황건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를 틈타 북쪽에서 이민족이 진입해 한나라는 남쪽으로 쫓겨갑니다. 이때가 위진남북제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221년에서 589년. 한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할 때 589년까지 370년 정도 이어집니다. 수나라는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 대륙을 통일하지만 겨우 38년을 버티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수나라가 망한 이유는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수나라 양자가 서너 차례나 고구려 정발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궁전을 짓고 운하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다가 국력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당나라, 송나라로 이어지는 통일 왕조 시대를 맞이하지만 이들도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는 각 지방의 절도사, 변경의 방비를 위해서 설치한 군사령관으로 지방을 통치하는 관직을 말합니다. 군사권을 갖고 힘을 발휘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송나라는 무인을 억압하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거란족에게 양자강, 이북을 빼앗기고 마는데 이때 거란이 세운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꿈꾸게 되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신하들의 변치 않는 충성과 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의 성리학, 즉 송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아래 성립된 것입니다. 주자 1130년에서 1200년. 송나라 초기의 5명의 신유학자, 즉 주돈이, 장제, 소옹, 정호, 정의의 사상을 집대성하는 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주자는 송나라 초기의 5명의 신유학자 주돈이, 장제, 소옹, 정호, 정의의 사상을 집대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정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와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리학입니다. 이렇게 유학을 철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주자입니다. 유학을 철학의 반열에 올려놓다. 주자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새 책이 손에 들어오면 밤새워 읽어서 눈병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대 6살 때 대체 천지사방의 바깥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방은 끝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나는 꼭 끝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너무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날 것 같았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독서하는 방법도 재밌었는데 먼저 책을 읽다가 해석이 뛰어난 곳을 보면 붉은 연필로 줄을 긋고 숙독한 다음에 다시 더욱 중요한 부분에 검은 줄을 긋고 또 숙독합니다. 그리고 검은 줄 가운데 정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되는 부분을 푸른 줄을 긋고 또 푸른 줄이 정수 위에 다시 정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제가 되는 한두 구절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체득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는 방대한 철학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방대한 철학을 갖춘 주자. 주자는 맹자의 성선설과 앞선 도학자, 유교 도덕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증리설을 집대성했습니다. 성증리설. 성증리는 인간의 본성이 곧 천리라는 말로 성증리는 인간의 본성이 곧 천리다. 인간은 남에서부터 하늘의 이치를 성품으로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성증리는 인간은 남에서부터 하늘의 이치를 성품으로 부여받는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이란 우주 만물의 근원적 존재로서 자연의 질서를 총괄합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늘이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들은 유교의 하늘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원래 자연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생명력이 가득한 유기체로 파악합니다. 특히 유교는 선한 것 중의 선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도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연의 생명력을 어질고 성실하다고 표현합니다. 어질인 성실할 성.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을 닮은 인간 또한 당연히 선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주에 존재하는 선한 보편성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천성이 착해가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또 저 사람 실성했다는 착한 본성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본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끔 본성을 이성과 같은 뜻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본성은 감정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곧 감정입니다. 성리학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나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나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성리학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나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본성과 우주 만물의 이치. 그래서 성리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성리학이 새롭게 유학을 체계화했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주자는 우주의 존재 문제,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 도덕을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연구합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이기론, 심성론, 거경국리론, 경세론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주자 성리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네 가지, 성리학의 네 가지는 우주의 존재 문제, 성리학,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 내면 구조와 본질, 이것을 거경국리론, 심성론, 이기론, 심성론, 도덕을 실천하는 방법, 이것이 거경국리론,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경세론, 네 가지가 성리학의 기본 사상이다. 한 가지씩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론에서는 이는 이치와 원리를 말합니다. 이기론은 이치와 원리,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 또는 그 당위성과 근본 원리를 말하며 존재하는 이유,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 기는 현실 세계의 물질적 재료나 도구를 말합니다. 기는 현실 세계의 물질적 재료나 도구. 이는 이기론에서 이는 이치나 원리,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기는 현실 세계의 물질적 재료나 도구를 말한다. 원래 철학의 출발점은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재료와 그 사물들에게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성리학적 해명이 바로 이기론입니다. 이렇게 이기론이 우주적 문제를 논한다면 심성론은 인생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심성론은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인간의 심성에 대해 분석적으로 일찍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었는데 송나라 때 이르러서는 성악설은 배척되었습니다. 거경궁리, 마음의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거경궁리, 주위 환경이 혼란스러워도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거경이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궁리입니다. 거경궁리, 마음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한다는 말로서 주위 환경이 혼란스러워도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거경이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궁리다. 어르신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궁리 좀 해보자 라고 하지 않던가요? 무엇보다도 주자는 도덕적 기초가 되는 인륜의 이치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즉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세론은 글자 그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학문 내지 이론을 가리킵니다. 다음 도표는 공자 유학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뉘어 체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진 유학 사상은 이론적 체계화되어 있는데 선진 유학 사상, 이론적 체계화,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이 합쳐진 겁니다. 선진 유학 사상이라는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이론적 체계화되는 네 가지는 이기론, 심성론, 거경, 궁리론, 경세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리학이. 다음 논제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개념 하나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개념 하나로라는 논제입니다. 정치 도덕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유학은 전통적으로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문제를 설명하는 우주론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자연과 인간을 통일되게 설명하는 철학을 세우고자 존재론적 탐구가 강한 도교와 불교의 사유를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와 기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이부터 볼까요? 원래 이는 선진시대에는 살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선진시대의 살결이라 했다. 그러다가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때 원인 또는 법칙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생겨나게 된 원인과 법칙을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생겨나게 된 원인과 법칙, 사람의 이치, 개의 이치, 나무의 이치, 돌의 이치, 바람의 이치 등 모든 사물은 각각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치가 달라서 모습도 다르고 의미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이치 안에서도 어버이의 이치와 자식의 이치가 다르고 남자의 이치와 여자의 이치가 다릅니다. 거꾸로 이런 이치들을 묶어서 말하면 사람의 이치, 동물의 이치, 무생물의 이치 등이 되며 이렇게 묶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모든 사물의 이치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다, 개답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인 동시에 도덕 법칙입니다. 이는 모든 사물에 똑같이 들어있으며 절대적이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개의 이치를 따르고 개가 고양이 이치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덕 원칙을 중시한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도덕 원리인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기는 고대로부터 우주 만물의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기는
고대로부터 우주 만물의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맹자의 호연지기에도 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전통적으로 도가에서 기를 중요시했습니다. 노자는 기를 음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장자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로 깨뜨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기는 동북아시아 문화권 일대에서 특이하게 발전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는 자연 환경과 인간이 평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역에서만 발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는 자연 환경과 인간이 평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지역에서만 발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알다시피 주로 유목 생활을 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일찌감치 농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황허강 유역에서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 인구가 총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자그마치 100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황허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고 맞춰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보다 많이 수확하려면 적절한 기후와 비옥한 땅이 더해 인간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감을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기로 표현했습니다. 기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며 모든 사물과 사건은 기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에도 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 혈기가 넘친다. 기가 막혀 죽겠다. 칭찬을 들으면 기가 살아서 기고만장해지지만 야단을 맞으면 기가 죽습니다. 감기, 생기, 살기, 공기, 대기도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원리적 개념이지만 기는 선과 악이 섞여있는 현상적 개념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원리적 개념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원리적 개념. 절대적으로 선한 원리적 개념이 이고 기는 선과 악이 섞여있는 현상적 개념이다. 원리적 개념이 이고 현상적 개념이 기다. 현실에서 선도 있지만 악도 함께 존재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치는 만물을 낳는 근본이며 기는 음양과 오행을 나누어 만물이 생겨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기는 음양과 오행으로 나누어 만물이 생겨나는 데 필요한 재료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만물이 생겨난 이유이고 기는 그 재료입니다. 이는 만물이 생겨난 이유이고 기는 그 재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가 집의 설계다라면 기는 집을 만든 재료입니다. 이가 집의 설계도, 이는 집의 설계도로 보여지고 기는 그의 재료다. 비유하자면 이가 집의 설계다라면 기는 집을 만드는 재료.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도 같을 수도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세워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설계도와 집을 지을 재료를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기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기는 반드시 이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는 반드시 의자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 이치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의자라는 사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가 기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이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가치론이나 존재론의 차이에서 이가 기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우의 정의대로라면 이의 세계가 참 존재의 세계이고 형체가 있는 사물 세계, 기는 참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은 채 영원히 존재하지만은 이는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은 채 영원히 존재하지만 기는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는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논제는 사물에 직접 나아가서 그 이치를 탐구하라. 사물에 직접 나아가서 그 이치를 탐구하라는 논제입니다. 우선 주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 모습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물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자는 이 말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나의 지식을 완성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나의 지식을 완성한다.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극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것이며, 치지는 이미 내게 갖춰져 있던 지식을 지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극하는 것이며, 궁극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는 것이며, 치지는 이미 내게 갖춰져 있던 지식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우리는 구체를 통해서 추상을 탐구합니다. 이치는 추상이고 사물은 구체입니다. 이치는 추상이고 사물은 구체다. 당연히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 다음 천리를 알 수 있습니다. 경무로 치지죠. 그래서 치지는 경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물의 이치는 하나이므로 사물의 이치와 내 마음의 이치는 본래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경물치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마음속의 천리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경물치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마음속의 천리를 밝히는 데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치라고 해서 우리가 과학교과서에 배우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자가 말하는 이치는 도덕 법칙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도덕 법칙은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사물을 섭렵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치는 사물에 지극해 있는 것이지 호공에 매달려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물을 떠나서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물에 직접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경물치지는 사물에 직접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은 현대과학과 크게 다를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일처리에 있어서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도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물론 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지, 물은 왜 아래로 흐르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물 외에도 마음이 항상 진실되고 망령됨이 없는 상태에 있도록 애쓰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량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존양성찰을 주장합니다. 존양성찰. 양심을 보존하고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량하여 성찰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종양성찰, 성찰. 양심을 보존, 존양, 본성을 함량, 성찰 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종양 성찰을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참모습에 밝게 알아야 한다는 경물치지가 외적인 수양 방법이라면 경물치지가 외적인 수양 방법, 존양 성찰은 내적인 수양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천 니거 인욕이라는 수양 방법도 있습니다. 존천 니거 인용. 타고난 본성을 지키고 존천 니거 본성을 지키고 욕망을 물리쳐야 한다. 타고난 본성을 지킨다. 존천 니거 인욕. 존천니 타고난 본성을 지킨다. 존천니 거인욕. 욕망을 물리친다. 거인욕. 존천니 거인욕. 탁월한 본성을 지키고 욕망을 물리쳐야 한다는 뜻. 이런 수양 방법들이 성선설에 바탕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누구든지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주자는 누구든지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면 성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자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상 경물치주의 이치가 과학교과서에서 배우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물치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 답변상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은 객관적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옛날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대상화된 객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이언스를 처음에는 경물치지 혹은 줄여서 격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래 경물의 물은 영어의 사물과 things, things,와는 뜻이 크게 다릅니다. 왜 우리는 물을 그냥 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물이라고 부를까요? 인간, 국가 등등의 낱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인, 나라, 국이라고 부르면 될 것인데 굳이 간이나 가를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물은 물과 사람의 만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있고 대상인 물이 있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서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말에는 아예 처음부터 서양 근대 철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만 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입니다. 일사. 그렇다면 경물치지의 사는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의 준칙 같은 거, 도덕 법칙을 찾으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경물의 이치는 사람과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물의 이치는 사람과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상 인간에게 천지 이치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유학의 인간관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인간에게는 천지 이치가 이미 주어져 있다. 유학의 인간관은 무엇일까요? 답변상 유학에서 보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기품, 선한 본성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주관적 존재입니다. 머리는 하늘처럼 둥글고 발은 땅처럼 평평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의 이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지인이라는 표현도 인간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까닭도 하늘과 땅, 즉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욕 또는 유욕이 본성을 가려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수기와 수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을 군자 또는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학의 인간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 앞서 유가에서 말하는 하늘은 도가에서 말하는 하늘과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하늘은 도가에서 말하는 하늘과 다르다.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상 먼저 도가의 노자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마치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노자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마치 집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만든 개란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늘이 인간 또는 다른 존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늘의 도는 겨루지 않고도 이기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온다라며 하늘을 인위적인 선악과 관련이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늘은 자연의 법칙에 해당되는 존재인
뿐 사람의 도덕 법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본 것이 도가의 노자 생각입니다. 반면에 유학에서는 하늘은 가장 절대적인 원리인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라고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하늘은 일정한 구범에 따라서 인간 세상의 일에 관여합니다. 인간의 길, 흉, 화, 복이 하늘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인 선이 하늘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은 선악을 구별해 응징하는 윤리적 존재, 곤선징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드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가의 노자에 대한 생각과 유학에 대해서 구분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유학, 철학의 반열에 오른 주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학의 방향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방대한 철학 체계를 세운 주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주자. 우주 속에서 모든 현상이 개념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론, 심성론, 거경, 궁리론, 경세론 4가지가 성리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사물에 직접 나아가서 그 이치를 탐구하라. 경물 취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자에 대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